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구조와 처리 원칙을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법은 누구에게 얼마나 왜 책임을 묻는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에서 실질적인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5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CPO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둘째, CPO에게 요구되는 6가지 역할은 무엇인지. 셋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가지는 3중 책임 구조. 넷째, 실제 해킹 사고 사례 2가지를 해부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판례 쟁점 2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CPO, 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법적 지위부터 짚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CPO는 그냥 개인정보 담당 팀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총괄해서 책임진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보고 라인이나 실무 담당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CPO는 조직 내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영진급 직위입니다. 지정 기준을 보면 민간기업 및 단체에서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CPO를 겸할 수 있고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이 없다면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CPO가 독립적인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통합 안내서는 CPO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CPO가 조직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실무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CPO가 몰랐다는 말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총괄 책임이란 알 의무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O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2항은 CPO 업무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재구성하면 6가지 역량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헥사곤을 함께 보겠습니다. 1. 감독자, 임직원, 수탁사, 협력사의 법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CPO가 수탁사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탁사에서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탁자인 원 사업자에게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연락관, 규제기관,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감독기관, 그리고 협력사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CPO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경영자, CPO는 기술 담당자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리스크를 경영 리스크로 번역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입니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4. 의사결정권자, 조직 내 개인정보 관련 의사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나 마케팅 수단 변경 시 CPO의 사전 검토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5. 조정자, 개발팀은 편의성을 원하고 법무팀은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마케팅팀은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합니다. CPO는 이 다양한 요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6. 컨설턴트,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담과 질문에 답변할 전문성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단의 주석 꼭 기억해 주세요. 수탁사, 협력사 선정 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상대의 준법 경영 능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체결 전에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사전 점검하고 계약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패가 뚫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단 하나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세 개의 기둥, 즉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부과합니다. 첫 번째 기둥, 행정적 책임 대상은 법인 및 사업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 2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20억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과징금 상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태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 상태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형사적 책임 대상은 실제 행위자인 임직원, 그리고 법인에게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 제73조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벌 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한 경우는 면책됩니다. 이 상당한 주의 감독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CPO의 일상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 민사적 책임 대상은 회사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는 무과실 입증 책임 전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면 회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서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집단 소송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생한 W사 여행 숙박앱 유출 사태입니다.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 99만여 건, 그리고 해커의 수십억 원 공갈 협박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공격자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화면의 공격자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해커는 W사의 마케팅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시도합니다. SQL 인젝션이란 쉽게 말해 웹사이트 입력창에 악성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몰래 끼워 넣어 시스템에 의도치 않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속이는 공격 방식입니다. 2단계, 이를 통해 관리자의 인증 세션 값을 탈취합니다. 세션 값은 쉽게 말해 나는 인증된 관리자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3단계, 탈취한 세션 값으로 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 접속합니다. 4단계,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악용하여 숙박 예약 정보 99만 건을 한꺼번에 탈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면 하단의 방어자의 실패 부분입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DB 요청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SQL 인젝션은 기본적인 입력과 검증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회 접속 탐지, 차단 체계가 없었습니다. 세션 변조 공격을 감지했다면 2단계에서 차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어 실패가 결국 99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규제기관이 더 크게 문제 삼은 것은 해킹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빙산의 수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관리적 부주의였습니다. 화면에서 수면 위의 빨간 삼각형은 SQL 인젝션, 세션 변조 공격이라는 기술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분을 결정지은 것은 수면 아래의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 1. 접근 권한 과다 부여입니다. 고객센터 상담 직원 무려 35명에게 고객 정보 파일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해야 한다. 최소 권한의 원칙입니다. 35명의 상담 직원 모두에게 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필요했을까요? 명백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취약점이 해커가 파일 전체를 엑셀로 뽑을 수 있게 해준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문제 2. 권한관리 실패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후에도 관리자 페이지 접근 권한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 제2항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후 권한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권한 관리의 실패에 있습니다. 해커는 0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치한 취약점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 법원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핵심 판례 쟁점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기업 측에서 자주 제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과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리는 주장입니다. 우리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게 직접적인 유출 원인이라는 걸 증명해봐라는 거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엄격한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그 정보는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보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결과 사이에 엄격한 직접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무 통찰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방치된 취약점 하나하나가 거액의 과징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해설서도 같은 맥락에서 안전조치 의무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예방적 성격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SMSP 인증 등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단순한 인증 획득이 아닌 법적 방어막 구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판례 쟁점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비교 사례입니다.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화면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죄 및 행정처분을 받은 W사 사례입니다. 공격 유형은 SQL 인젝션이라는 일반적인 취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방어 수준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 및 탐지 체계가 부재하였고 접근 권한이 과다 부여됐습니다. 법적 판단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행정처분 및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및 승소한 I사 사례입니다. 공격 유형은 APT, 즉 지능형 표적 공격입니다. 방어 수준은 당시 기술 및 환경 기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안전조치를 이행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및 방통위 대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W사는 기본도 안 했다는 것이고 I사는 당시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침해 사고를 완전히 막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 해설서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유형 1, 10만 명 미만과 유형 2,
10만 명 이상으로 차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법원과 규제기관은 완벽한 방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기준에서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를 다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했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실무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세 단계 순환 구조입니다. 1. 점검. 빙산 아래를 보라. 단순한 시스템 방어를 넘어서 인적 접근 권한과 인사이동에 따른 권한 회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십시오. W사 사례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해커는 우리가 방치한 권한 구조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반기 1회 이상 접근 권한 전수 점검,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말소, 수탁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2. 대응, 방패의 6대 역량 발휘. CPO는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컨설턴트, 경영자, 조종자로서 전사적 보안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라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3. 증명. 법의 심판대에 대비하라. APT 공격 등 고도화된 위협 앞에서는 완벽한 방어보다 우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고 입증하는 것이 방패가 됩니다. 아이사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문서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통제, 암호화, 백업 등 안전조치 이행 내역. 2. 정기교육 이수 기록. 3. 수탁사 점검 결과. 4.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력 등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한 문장입니다. 보안은 실패할 수 있지만 컴플라이언스는 실패해선 안 됩니다. 보안 사고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여러분의 조직을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